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세 번째 워크숍입니다. 지금 그 트랙 1, 2, 3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트랙은 세 번째 트랙입니다. 인공지능 규제와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2시 40분부터 4시 10분까지 90분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워크숍은 별도의 발제 없이 5분의 패널이 자유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주제인데다가 자유토론 방식이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방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균 교수님께서 아직 접속을 하시기 전입니다만은 패널들 소개를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인권연구소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기중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패널 분들은 이 프로그램 소개에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 IT 금융 전문위원이신 허유경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치환 변호사께서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영균 교수님 아직 접속, 예.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김영균 교수님 방금 접속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호 변호사님 패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법제화 제도팀 최인선 팀장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한국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매년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제 주제를 매번 바꾸고 있고 당시의 현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 프로그램 보니까 AI 인공지능 부분이 한 꼭지 더 있네요. 그래서 AI를 어쩌라고요 라는 AI 현장과 고민들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랙 3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2개의 워크숍과 튜토리얼도 있습니다. 예. 우리 프로그램은 이제 제안하신 분의 취지는 이런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14분이 참여해 계십니다. 이 정도면 뭐 많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 주최하신 분들 어떠신가요? 주최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하면 안 되게 돼 있나 보죠? 예, 우리의 그 워크숍은 인공지능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데 위험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리 기준도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EU에서는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아직 확정된 건 아닌 안이 발표되어서 아주 규제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인공지능을 규제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분야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한다면 법 방식으로 할지 다른 방식으로 할지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할지 한다면 어떤 식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제안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발표가 없어서 얘기를 누군가 끌어줘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패널 분들에게 한 5분 정도를 어떤 얘기든 참여한 동기를 포함해서 본인 소개를 포함해서 한 5분 정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신다면 이후에 얘기를 좀 풀어가기가 쉬울 듯 합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든 상관이 없으니 뭐 자유롭게 일단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프로그램 순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유경 의원님이 순서에 있어서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차라리 그 인공지능도 어려운데 거버넌스도 어렵고 그래서 각각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른 그 토론자님들께서 이제 뭐 좋은 의견을 주시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시민 모임의 그 이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금융과 IT 분야를 이제 담당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단체에서 바라보는 이제 인공지능 규제와 거버넌스에 관한 그런 의견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그 적용되는 분야 중에서 이제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바처럼 온라인 전자상거래, 뭐 자율주행 자동차, 뭐 위치 정보, 지도 서비스, 금융 서비스 분야, 가정 내 사물 인터넷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야는 이미 인공지능이 소비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소비자 보호 규제는 이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불균형 또는 거래사항 지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에 대한 정보 공시, 표시 광고 규제,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차별적 취급 금지 등과 같은 규제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규제를 해오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러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 비대칭 또는 거래상의 불균형. 의원님 조금 빠릅니다. 조금만 천천히 해주시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이런 정보 비대칭 또는 거래상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자들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이제 개인화, 맞춤화된 어떤 광고라든지 뭐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 그리고 뭐 다른 소비자와 다른 불리한 내용 또는 차별적인 내용의 가격 계약 조항 그리고 심지어는 퍼스널라이즈 프라이싱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과거 인터넷 검색 이력 또는 개인 정보에 따라서 어떤 개인화된 차별적인 가격 제시가 있어도 소비자들은 그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금융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용평가 모델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 모델을 적용 통해서 이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어도 또는 불리한 대출 심사를 받아도 금융 소비자들은 어떠한 뭐 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점수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문제가 이미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이제 바람직한 규제 형식이나 틀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자율성 존중 또는 사회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등을 이유로 도덕적 규범, 자율 규제, 모범 규준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인공지능 규제가 논의가 진행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규제가 법규의 틀 내에서 이제 들어와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EU처럼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일반적인 법적 규제에 관한 안이 제시된다든지 또는 미국에서는 기존의 소비자보호법, FTC법 또는 금융 관련된 소비자보호법에서 구속력 있는 어떤 법규의 틀 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를 이런 시장 당국들이 규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사용한 결과가 이런 기존 소비자 보호 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하면은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전문성을 가진 뭐 기관들, FTC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그 발견을 해서 어떤 제재를 할 뿐만 아니라 기존 소비자 보호 법제 틀 내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어떤 준칙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을 해석상 지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인공지능 규제는 적어도 일부 영역은 이미 윤리 또는 자율 규제 영역을 넘어서서 법적 규제의 틀 안에 들어온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간이 거의 없으므로 간단히만 그 제시를 하면은 법 규제의 틀이 이원화돼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EU처럼 어떤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 법제를 규정을 하고, 그리고 뭐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뭐 금융 관련 감독 체계 관련 법이라든지에서는 이제 개별 법규에서도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보호 분야, 뭐 금융 분야에서는 뭐 그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에 인공지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든지, 금융 관련 법규 내에서는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 위규 사항을 열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예, 고맙습니다. 어려워요 하면서 이게 위험성부터 구체적인 대응 방안까지 훅 그냥 한 번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쟁점을 이미 다루고 계시네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제 굉장히 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시급하니까 일반 법제와 개별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까지 들어가야 한다는 제안과 법률에 의한 구속력 있는 규제, 그리고 정보에 의한 규제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소비자 측면에서 거대 기업과의 거래 불균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우려를 표해 주셨습니다. 쟁점을 워낙 많이 던져주셔서 이후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여전히 순서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서찬 디지털정보위원회 변호사께서 얘기해 주시죠. 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정보 인권에 관한 이제 법제를 검토하거나 혹은 관련 소송들을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정보위원회에서 다른 시민사회 단체들과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인데요.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회적, 경제적 편익을 이제 증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만 이제 방점이 맞춰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뭔가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편익이 뭔가 기존의 인권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아니면 기존의 인권 원칙을 게 예외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기조로서 계속 이제 법제나 이런 것들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엄연히 말씀드리자면은 국제인권법의 기준에 따르면은 인공지능 역시 기존의 인권 규제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최근 국제사회의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에 관한 보호법 이런 것들이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핀셋처럼 기초 제도들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해해왔던 기본권의 해석 틀 이런 것들도 좀 전면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희 국제인권의 관점에서는 그 인권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침범되는 인권의 영역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도입됐을 경우에 그 권리가 제3자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권리를 실현하는데 적당한 행정적,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것을 다 국가의 의무로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뭐 최근에 이루다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드러났을 때 지금 규정이 공백인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 제가 이제 최근에 여러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한 영리 사업들인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조차 국가의 의무 위반으로서 인권 침해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래 기본권 틀에서는 뭔가 이처럼 국가의 의무를 넓게 보지 않는데 점점 이제 국제사회의 추세는 국가의 의무를 넘어서 또한 사적 주체인 기업의 의무까지도 이제 국가가 어떠한 규제 틀을 만드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의 틀을 고민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기본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개별법에 인공지능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주요 요소들은 좀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제도라든지 아니면은 영향평가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장 지금 시급하게 그 기준이나 아니면은 그 모습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제인권 차원에서는 이제 이런 세이프가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 역시 국가가 즉시 실현해야 할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입법이 없다라는 게 입법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의무를 위반해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 오래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엄연히 국가가 인공지능에 있어서 인권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권을 더 증진하고 뭐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차별 등을 규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연히 국가의 의무이고 또 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이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조치이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공지능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고 그 입법 의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얘기들은 추후 진행하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영경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소속으로 있는 김현경입니다. 제가 정책전문대학원 소속이기는 하지만 전공은 법학이고 계속 정보기술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먼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개략적인 인트로 차원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그런 종합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먼저 제가 규제를 연구한 규제가 뭔가 규제라는 것은 결국 공권력의 발동이거든요. 공적 규제를 의미하는 거죠. 뭐 자율 규제를 얘기하지 하지만 예, 규제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공적 규제를 의미한다고 할 때 저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규제, 예측적 규제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서비스가 매우 구체화된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뭐 알파고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니까 뭐 바둑 이외에는 쓸모가 없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던 인공지능 단계의 어떤 발전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다는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어떤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합의와 공론화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공적 규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공적 규제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어떤 기본적 방향은 이따가 최인선 팀장님 말씀 주시겠지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저희가 기본 방향은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한 법의 기본 원칙이 잘 집행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어떤 구체적인 공적 규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영역별로 적용되는 기술과 서비스, 제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해당 영역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 논의를 해야지 우리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예측적인 규제 논의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오히려 어떤 조금 더 균형, 밸런싱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인류의 기술에 대한 규제는 기술 자체를 규제한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용되는 방식을 규제하는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경우도 가상화폐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행법 혹은 증권관련법에서 인간의 이용 방식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 대한 어떤 공통되고 종합적인 규제 논의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당연히 이제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규제보다는 AI가 각 영역에서 적용되고 서비스되는 상황, 즉 인간이 기술을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그런 규제를 논의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공적 규제는 이제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각 그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법무법인 지평의 신용우입니다. 네, 저는 이전에 뭐 행정부와 입법부에서 요 인공지능의 규제나 그 거버넌스 관련한 일을 조금 해가지고 이번에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 이제 또 좋은 말씀 오늘도 많이 이제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기중 이제 변호사님께서 주신 몇 개 쟁점 중에 먼저 AI 규제가 왜 필요한가랑 이제 바람직한 규제 형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인공지능 자체가 이제 강력하고 파워풀한 어떤 성능을 보이고 있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기술의 속성상 불투명성이나 불명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우려가 있다. 좀 이게 수용성에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래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강력하니까 악용의 소지나 오남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도 강력한 도구가 있으면 그만큼 또 반대국 이제 부작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프라이버시나 이제 뭐 알 권리 침해 그리고 뭐 노동권의 침해 이제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실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기본권 침해에 대한 이제 이걸 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규제를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직한 규제 형식이 참 어렵고 굉장히 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EU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법안으로 해서 포괄적인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이제 초안을 내놓은 바 있고요. 그다음에 뭐 EU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또는 여러 국제 기구까지 어떤 자유규제 형식으로 해서 일종의 초반에는 그냥 기본적인 원칙, 윤리 원칙만 제시를 하다가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구체적인 실행 계획, 각 분야별 실행 계획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개인정보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지만 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고 방통위나 금융위에서 해당 분야에 맞는 개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자유규제의 어떤 한 트렌드라고 이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주신 김현경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당장의 어떤 법적인 강한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인공지능 규제 어떻게 규제할지 막상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관행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EU에서 내놓긴 했지만 일단 던져놓고 논의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체도 변화하고 있는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법안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플랫폼 규제인 뭐 그 EU P2B 레귤레이션이나 그 순위 투명성 가이드라인 이런 데서도 자동화 이제 결국에는 플랫폼에서 이 자동화 결정, 의사결정 하는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 범죄에 들어가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돼서 법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만약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면 사실은 그 굉장히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어떤 규제나 그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규제 자체도 어렵다는, 뒤에 좀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이제 잠정적 결론을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먼저 이 분야별로 이제 자율규제, 일종 연성법을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자율규제 자체, 이제 연성법인 경우에도 오히려 이제 경성법보다 불확실성을 이제 증가시키는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그 이런 연속법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분야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자유규정 중심으로 우리가 일단 사례나 관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자유규제 형식으로 바텀업식으로 우리가 어떤 법이나 체계를 이제 사례나 관행을 만들어 가고 또는 이제 또 탑다운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되는 어떤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당위적인 이제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국에는 양측의 이제 경성법과 연성법이 한자 이제 영향을 주면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 어떨까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력한 AI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좀 불분명하다는 취지시고요. 연성법, 그러니까 자율규제를 시작해서 경성규제로 가야 된다는 대략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최인선 팀장님 마저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자유토론을 시작하도록 하죠.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진흥화법제도팀 최인선입니다. 앞에 허 위원님이랑 소 변호사님이 말씀하실 때 규제가 막 강하게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이 자리가 제가 있어야 될 자리인가라고 되게 걱정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혁경 교수님이랑 이제 신영호 변호사님이 또 좀 약간 저랑 생각이 같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고 그냥 생각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전에 6가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저는 이게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일단 인공지능법의 입법 벽체 필요성 그리고 규제에 관해서 그냥 인트로적인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라는 지능정보화 법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인공지능 관련한 법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인공지능에 관한 법이고요. 앞서서 말씀하셨을 때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 규제의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인증이나 뭐 영향평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이미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인공지능을 포섭할 수 있는 법제적인 틀은 마련되어 있고 또 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 기술에 대한 기술 기준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금지 행위 같은 상황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규제를 할 수 있는 틀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그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를 좀 갖추어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이나 산업진흥을 위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좀 마련을 하고 또 이 인공지능 산업이나 인공지능 확산을 위해서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차원까지 그 신뢰성이나 어떤 생태계 구축에 관한 측면까지 포괄하는 입법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시스템은 그 불투명성이라는 기술적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막연한 불신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산업이나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 또한 저하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어떤 핵심 요소인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상당히 국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뭐 이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알고리즘의 편향이나 오류로 인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침해가 된다든지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든지 비차별의 결과를 가져오는 등 기본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내재된 제품을 잘못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잘못 작동했을 때는 안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EU에서도 인공지능 AI 액트가 나온 것 중에서 위험을 등급을 나누어서 그 위험을 제품 안전에 관한 것과 기본권 침해 영역으로 나누었고요. 제품에 관한 거는 기존의 법 체계 내에서 포괄해서 규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고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좀 특수한 부분을 찝어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법도 저희 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인공지능에 관한 위험의 요소들은 기존의 산업 안전이나 이런 것과도 결부돼서 충분히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규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규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인공지능에 대한 어느 적절한 정도의 통제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아까 김현경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이 구체화된 영역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있고요. 그럼 인공지능이 구체화된 영역에서도 인공지능으로 인한 위험이 가시화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이 가시화되었냐를 보고 규제에 칼을 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경 교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막연한 위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추상적이고 예측적인 규제를 한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 현 단계는 인공지능 기술이나 산업 발전이 매우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약 단계임을 생각을 했을 때 기술과 산업 발전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 확산의 어떤 그 속도나 그 확산의 범위에 따른 합리적인 규제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격한 사전적인 규율 통제보다는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자나 운용자나 사업자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율규제 중심의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개별적인 사안이 논의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능정보기본법 내에 저도 방금 그동안에 자세히 안 봤는데 방금 보니까 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금지 영역의 규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셔서 봤더니 그거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 안전 등에 밀접한 지능정보 기술에 관련된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관리, 활용해야 한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를 묻게 되는데 이게 일단 금지 영역인 거죠? 네. 예. 그 외에는 아직은 정책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예, 이제 그 뒷받침하는 제도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개략적인 이해를 했습니다. 쟁점이 짧은 시간에 확 드러났어요. 쭉 얘기 들으시고 혹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은 그냥 자유롭게 마이크 켜고 얘기를 해주시죠. 뭐. 마이크가 혹시 충돌되면 제가 뭐 어느 분을 순서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이제 소비자 영역에서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화된 추천 서비스에서 차별화된 가격 제시, 인공지능에 의한 신용평가를 할 때 알 수 없는 방법의 등급 부여, 불리한 등급 부여, 이런 것을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셨어요. 인공지능에 의한 불리한 처분, 대응이 필요한 처분. 이런 조치는 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안 되는 건가요? 아마 신용평가로 인한 결과는 이제 개정된 신용정보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단은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그 개별화된 가격, 그 personalized pricin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희 공정거래법상 그 가격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해당한다면은 현행법에 의해서 규율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공정거래법상 그 가격 차별 행위라는 게 그 거래상 지위 남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 부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해외 사례에서 말하는 그 개인화된 가격이 그 요건에 해당할지 여부는 이제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봐야 될 사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좀 어떤 결과가 눈에 보인다면 현행법에 뭔가 기준이, 대응할 기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다만 최인선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운 불투명성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규제 기준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관련된 얘기를 이 쟁점마저 정리하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EU에서는 그 불투명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요? 지금 입법 제안 문구에서 혹시 아시는 분은 없어요? 강제로 투명한 것을 뭐 열어야 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 팀장님께서 혹시 정보는 없으신가요? EU 기준에 이번에 제안된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질문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그 추천 서비스에서 차별적인 가격 제시라는 결과를 누군가가 알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 차별적인 결과가 인공지능의 잘못된 행동 양식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원인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차별적인 가격 제시가 있다면 현행법에 의해서도 뭔가 대응이 가능할 텐데, 특별한 법이 없어도. 문제는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없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그걸 밝힐 수 없어요. 그러면 인공지능 규제 포인트는 아까 최 팀장이 말씀하셨듯이 이 불투명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있는 듯한데, 그 부분에 대한 이번 EU 디렉티브 제안 내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전반적으로 읽어봤는데 금방 못 찾겠더라고요. 양이 많아가지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그 EU AI 액트에서 그 말씀하신 추천 서비스, 이런 검색 서비스는 일단 하이리스크 인공지능 시스템에는 해당하지 않는 걸로 않는 걸로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투명성 보장 관련한 그 부분에 관한 의무 사항이 아마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 투명성을 그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나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고위험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니고 그 unacceptable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명의도용이라든지 뭐 사기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을 때는 투명성 의무만 적용이 돼가지고 그 인공지능 시스템이랑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고지해야 되는, 알려줘야 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 저희는 지금 그 투명성과 뭐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법에서만, 신용정보법에서만 아마 설명 의무가 있고, 그 외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설명 요구권이 이제 보장되는 개정안 등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사전 고지 의무, 즉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든가 어떠한 결정이나 어떠한 추천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다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알리는 그러한 내용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이제 그 신용 예, 변호사님 먼저 아니, 하셨습니다. 아니, 그 팀장님 이제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EU 인공지능 법안의 전문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너무 어떻게 많아요. 보면 네. 예. 고위험 인공지능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이제 사전 평가를 하도록 의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투명성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어서 막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상세하게 뭐 워낙 또 인공지능이라는 게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상상이 이렇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고지해야 된다라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준의 설명만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EU 이제 그 뭐죠? 그 윤리 가이드라인, 신뢰할 만한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140가지 체크리스트를 그렇죠. 만들어서 개인이 알아서 이제 그 개인이나 기관이 알아서 그걸 평가하게끔 해놓은 게 이제 2019년에 발표가 되고 20년에 그런 홈페이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도 투명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 추적 가능성, 트레이서빌리티, 뭐 설명 가능성, 그다음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이용자와의 그 어떤 AI 한계에 대한 이제 의사소통 이런 부분들을 그 어떤 그 투명성의 요건으로 보고 그걸 지키고 있는지를 몇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제 파악하도록 하는 것들이 이제 일종의 지침으로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어떤 투명성이나 설명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은 매우 높은데 사실 어찌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김기중 변호사님께서도 사전에 주신 질의에 이제 설명 가능성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이 기회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은 그 뭐 미국 다파에서도 그 이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을 하고 있듯이 일단 기술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 자체가 사실은 그 설계자조차 알 수 없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데 대해서 설계자조차 알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거기에 사실은 추가적인 기술을 어떤 레이어를 더 씌우든지 해서 그 왜 이렇게 이제 그 결정을 했는지 뭐 흔히 많이 아시다시피 원래 그 늑대를 이제 파악하는 인공지능이 알고 봤더니 맨날 그 사진 학습한 사진이 눈 위에 있어가지고 눈이 있으면 다 늑대로 파악한다 이런 이제 잘못된 그 결정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이게 그 늑대인지 고양이인지를 하는 특징들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인공지능이 하고 있거나라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술 혁신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장 설명 가능, 사실은 지금 그 뭐 국내적으로 이제 설명 가능성 또 이제 개별법이나 이제 일반법에서 설명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런 의무를 두를 필요성은 있지만 그 어느 범위로 어디까지 공개하고 이제 제공할 것인지가 사실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 뭐 영업비밀 침해와의 그 이제 그 창출 문제, 그 다음에 만약에 그 EU 순위 투명성 가이드라인에서도 그 어떤 알고리즘을 공개했을 때 그걸 어뷰징할 수 있다, 순위를 조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가 복잡한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값을 주는 경우에 그걸 이해 못할 수 있다. 아까 이제 그 전문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신용평가 할 때, 그 사람한테, 이 사람은 신용평가의 가중치가 이 점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그 인포머티브하게 와닿을 수 있는지, 이런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는 투명성을 높일수록 인공지능 성능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좀 제가 어떤 결론적 내기는 좀 어렵지만 이런 쟁점들이 있어서 같이 다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김영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우리 허유병 의원님 하신 말씀과 관련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영역별로 다 그 영역을 규율하는
법제와 규제가 있고 그 부분으로 해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가격 차별,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도 실제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 모델이 많이 얘기가 됐죠. 어떤 예를 들어서 사과에 이렇게 어떤 그 태그를 붙여놓고 사과를 그 바라보는 사람을 판단해서 사과의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사과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이다. 그럼 저한테는 2,000원이라는 가격이 매겨질 수 있고, 뭐 최인선 박사님이 그 사과를 힐끗 보고 지나간다. 그럼 최인선 박사님한테는 1,000원이라는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이미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유럽에서는 경쟁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경쟁법 체계하에서 가격 차별로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어서 현행법으로 적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는 그걸 가격 차별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도 있지만 그건 이제 논의일 뿐이고 그게 만약에 유럽에서 바로 적용이 된다면 그거는 아마 가격 차별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저는 그러니까 AI 두 번째 질문이 바람직한 규제 형식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은데 뭐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 규제가 바람직하냐,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냐. 저는 이거는 AI가 활용 적용되는 영역별로 고민돼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상용화됐다면 그건 신체 상해에 대해서 책임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책임에 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화형 챗봇의 경우에는 사실 대화 자체는 고유한 사생활 영역이고 누적된 대화 데이터에 따라서 스스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좋은 대화만 하라고 정부의 윤리규범이 선도자로서 하는 그런 규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간의 어떤 공적 윤리의 수동적 존재로 만드는 거죠, 인간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어떤 프라이버시 규제를 그냥 적합하게 운용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새로운 규제의 창설은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하고 하지만 소비자 보호와 관련돼서 만약에 IoT 서비스에 AI가 적용된다 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I가 적용된 가전제품 뭐 로봇 진공 청소기가 잘못된 설계 AI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AI가 적용된 가전제품의 안전성 기준에 대해서 기존의 기준을 완전히 탈피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기준을 수정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이거를 법적 규제를 할 거냐 자율 규제를 할 거냐에 대해서 딱딱 그 어떤 마지노를 정하기보다는 AI가 활용 적용되는 영역별로 각각 고민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또 기타 추가적인 부분은 논의되는 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천 저도 변호사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지금 이제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마이크 꺼졌습니다. 서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마이크 꺼졌습니다. 네, 마이크가 꺼졌군요. 예, 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규제와 AI 기술의 발전이 뭔가 상충하는 가치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규제가 있고 안전하게 공익 목적으로 AI 기술이 발달해야지 이제 시민 전반의 편익이 더 올라가는 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마이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봐야겠구나. 네. 예, 여보세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들리시나요? 이제는 됐습니다. 네. 네, 기술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고 기술 자체 도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가. 근데 지금까지 말씀하셨을 때 뭔가 AI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외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올 편익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것일 수 있는데 뭐 법학 전공도 하셨고 저희 뭐 여기 법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말씀드리지만 그 기본권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모든 법제는. 그리고 뭐 국제인권법에 따랐을 때도 인권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 인권 원칙들이 어떻게 AI라고 해서 오히려 그 인권 원칙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기술에 대해서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인권 원칙을 준수하는 거거든요. AI에도 인권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것들이.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그 기본권의 영역에 있어서 아까 사생활의 영역에서 뭐 구체적인 부분들을 나누고 뭔가 특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의 하나여서 이제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영역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저는 단적으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 과거에 좀 이해는 프라이버시권을 되게 좁게 봤는데 오늘날에서는 그러니까 mere interference 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영향을 미칠 만한 개입 그리고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조차 프라이버시권의 제한으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의 수집이 어떤 결과로 나갈지 모르기 때문이죠,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막연한 추상적, 예측적 평가이기 때문에 규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만 이제 그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은 사실은 자유주의 중심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국가가 실현해야 될 자유가 있고 국가가 간섭하지 말아야 될 자유가 있는 것인데 국가가 실현돼야 될 부분을 되게 약하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저희 헌법재판소도 되게 약하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그게 이제 국내법적 한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정해야 된다라는 시각들이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가령 이제 아동의 개인정보가 그러면은 자동화 의사 결정 시스템에 처리되는 것이 전적으로 그냥 허용돼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고 할 때 원칙이 나오거든요. 아동의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처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들이 이제 국제인권 규범 권고로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지점들이 결국에는 뭐 안전장치의 마련이나 아니면은 사전적인 이제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들이 기존에 그냥 국가가 시혜적으로 취했던 조치들이 이제 권리의 영역으로 포섭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우려되는 지점들은 말씀하셨을 때 뭐 추상적인 위험성만으로 그러면은 뭐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적 규제를 우선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사인에 의해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의해서 이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죠. 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순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정보는 자동화 처리 대상이 안 돼야 될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기준조차 지금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언급이 돼서 좀 그렇지만 이루다 사건에서 이제 제3자의 대화도 결국에는 자동화 처리의 대상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규제할 법안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애매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랬을 때 저희가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영향평가 제도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에서 얘기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원칙과 예외를 무엇으로 나눌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이런 입법적 장치는 원칙이고, 그러니까 규제가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뭔가 이제 원칙으로 세워놓고 예외로서 그러면은 인권의 영향을 그 공익적 목적이나 아니면은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안전한 AI의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좀 많은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특정 이렇게 뭐 차별이 이제 발생하는 아까 말한 소비자 차별이 발생하는
그런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소비자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AI 시스템, 그거는 알 수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기 전 단계부터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이제 그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2로 다사안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데이터 수집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딥러닝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정보 주체 관점에서 고지를 받거나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상으로 일부 고지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보호를 한다라고 하지만 뭐 가명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지금 현재 다 박탈하는 형태로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저희가 요청하는 기본적인 뭐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개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그리고 편향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공지능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대부분의 인공지능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엔 데이터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되게 많이 서비스가 되잖아요, 대부분의 인공지능이. 그랬을 때 결국 그 사회의 데이터가 그 다수주의의 그 관점에서 이제 수집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기반했을 때 나타나는 편향성은 사실 결국에는 소수자의 관점에서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예, 적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원칙을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뭐 법적 규제 수단을 함부로 동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는 뭐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데 규제를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도 뭐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 중간 영역에 그럼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느냐, 여기에 대한 그 입장이 서로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투명성 이슈와 금지 이슈는 또 조금은 다른 규제 이슈였을 것 같고요. 개인정보 이슈도 조금 다른 영역의 이슈일 것 같긴 합니다. 우선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정리했고요. 서찬 변호사님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거나 그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논의를 이제 일단 벗어나서요. 지금 오히려 쟁점은 이제 EU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수용 불가 위험, 그 금지, 고위험, 제한 위험, 저위험으로 인공지능을 나누어서 각각의 규제 수준을 달리 정하는 시스템을 제안을 했어요. EU에서 나온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혹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규제 수준을 조금 달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실까요, 혹시? 일단 뭐 그냥 원칙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규제 수준을 달리해서 하는 게 뭐 소비자든 뭐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위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하는 게 타당해 보이지만은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어떤 게 고위험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는 이제 가령 EU의 기준과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 각 사회마다 합의되는 바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EU에서도 아까 최 팀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차별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손실,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고위험 인공지능군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EU 법안에 그렇죠. 의해서도. 그런데 EU의 유럽의 소비자 단체에서는 또 이런 제한적인 고위험군을 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 안전, 제품 안전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 경제적 손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이런 것도 어떤 규율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차등화라는 게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이제 조화롭게 우리가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아마 굉장한 진통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볼 것 같아요. 지금 막 조금 전에 사례로 말씀하신 그 인공지능 개입의 소비자 이슈의 대부분은 아마 고위험으로는 안 갈 것 같긴 해요. 뭐 그 제한 위험이거나 저위험이라면 제한 위험과 저위험에 대한 규제 기준은 많은 경우 자율적이란 말이에요. 개입적이지 않고 구속적이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후에 그 소비자 활동 입장에서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문의를 드렸고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위험이라는 게 말씀하셨듯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에 관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정도 수준에서 세계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신 변호사님 뭐 좀 연구된 게 있을까요? 예,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잘 같이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제때제때 많이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까 그 허익연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적절한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하나의 이리적 개념으로 묶기에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하고, 그래서 김현경 교수님 말씀처럼 결국은 개별 분야에 따라서 규제 의견이 달라져야 된다. 다만 좀 더 이게 인공지능의 공통적인 부분, 뭐 이게 학습 데이터를 한다든지 또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EU의 법안과 같이 좀 일반법 차원에서 그런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될 이제 또 의무사항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아까 말씀처럼 무엇이 고위험인지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할 것 같고, 심지어 저위험에서도 이게 그냥 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아주 의무사항, 뭐 강력한 과징금을 제정하기보다는 그래도 또 일정 기준이 넘어가면은 지금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인 어떤 비판에 따라서 이제 뭐 서비스가 이제 내려가기도 하는데, 그런 일단 이쪽 연선법 이제 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이제 될 거라 전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예 금지해야 될 이제 인공지능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은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력한 사전 규제, 아예 그럼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 쓰지 말아라고 못 박아버리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요. 이제 위축 효과나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EU 법안에서도 이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원래는 더 강하게 하려고 했다가 좀 후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여기서도 미아 찾기나 테러 예방 등의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그걸 허용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이제 요걸 좀 더 이게 다른 것보다 좀 더 강하게 하자. 결국 이제 굉장히 넓은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있어서 어떤 뭐 4단계, 3단계로 한다기보다는 좀 더 개별적인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험 등급 접근 방식은 매우 타당하다는 말씀이시고요. 혹시 뭐 김 교수님이나 최 팀장님께 그 의견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에 이미 위험 등급 접근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이 EU에서 이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나온 이후로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리스크에 기반한 게 아니라 기본권 중심으로 인공지능의 위험을 관리하고 규제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의 어떤 위험 등급을 정해가지고 인공지능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대상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로 위험성 측정 수준을 마련하거나 일반적인 그 위험에 대한 분류 기준 마련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EU의 그 AI 액트의 위험 기반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위험성에 대한 판단은 뭐 사람마다, 뭐 나라마다, 상황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과 서비스마다 너무나 다를 수 있기 때문에 EU의 AI 액트에서 규정한 하이 리스크 AI가 과연 우리나라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저도 EU AI 액트를 보고 느낀 건데, EU AI 액트에서는 이제 그 unacceptable AI라고 해서 리스크라고 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 존엄성을 해치는, 특히 뭐 취약성을 표적으로 삼아서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아동이라든지 장애인 등의 취약성이나 특수 상황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그 매니플레이션 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같은 거는 굉장히 아예 애초에 개발 자체도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공지능 그 EU의 인공지능 법안에 그 하이리 고위험 부분은 저희 나라에 맞는 부분 범주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어느 정도 정말 절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영역은 선언적으로라도 좀 명시를 해서 그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분야의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밑에는 어느 정도의 규제가 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 그 규제가 필요하려면 굉장히 위험이 심각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이 예상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그 지능정보기본법에서 그 예시한 것처럼 뭐 의료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동체일 수도 있고 국방의 영역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러한 예상되는 분야가 있고 발생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도 위험의 정도가 있고 그 발생 가능성을 또 따져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목적이 정말 공익적인 목적이냐 어떤 목적이냐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 등을 판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저희 나라에 적정한 위험 등급을 설정을 하고 금지하고 규율할지를 정해 나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김 교수님 말씀하실 내용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까 서 변호사님 하신 말씀과 제가 한 말이 전혀 이렇게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동의 프라이버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버시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미성년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한 이유가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고 아동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돼서 당연히 그런 기본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거에 당연히 공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EU와 관련돼서 AI 레귤레이션 아니죠. AI 액트라고도 뭐 말씀하시지만 저는 이제 거기서 금지 대상 인공지능을 어느 정도 규정을 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사실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공지능은 그 사회를 닮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중국의 인공지능은 중국 사회를 닮아갈 것 같고 또 미국의 어떤 자본 중심의 인공지능은 미국 사회를 닮아가지 않을까. 또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까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공지능의 모습도 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금지 대상인 AI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일반적 목적의 AI 기반 소셜 스코어링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공공 영역에 있어서 블랙리스트 금지한다라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거는 AI에 의해서가 아니다 할지라도 원래 인간에 의해서 금지되는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실시간 원격 생체 시스템을 이용해서 특정한 제한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금지. 그러니까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전에는 이게 허용되는 행위였을까요? 사실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 자체는 금지되는 기술이 아니지만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실시하는 거 이거를 지금 금지한다는 건데 굳이 원격 생체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법 집행을 위한 CCTV에 24시간 노출돼 있고 사소한 위법행위도 법 집행자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모두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금지된다라고 하는 행위가 과연 그럼 인공지능이 없으면 그건 허용되는 행위이냐
라고 봤을 때 유럽에서 제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간 이유는 저는 인권적 접근보다는 경쟁법적 접근이 더 우선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얘네가 스스로 밝히고 있는 리걸 베이시스 자체도 이거는 어떤 기초법적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다. 이거는 경쟁법에 기반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유럽의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올 때는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하고 부합하고 적합하게 수정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잠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수용 불가 인공지능이 나열되어 있는 게 원래 수용 불가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저는 일정 부분 그런 허용되지 않는 행위다라고 예, 예, 허용돼서는 인공지능이 안 된다라는 아니더라도. 공감대가 예,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참석자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EU 그 인공지능 디렉티브 액트에서 수용 불가 인공지능으로 나열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의견, 결정을 조작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장애인 등의 취약성을 표적으로 삼는 인공지능, 공공기관이 뭐 조금 전에 김영경 교수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이 개인의 특성을 기반으로 레이팅하는 인공지능, 경찰 등이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생체 정보를 활용하여 신원 확인을 하는 인공지능, 수용 불가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최인선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도 우선 조금 낮은 위험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기보다 그 전에 금지되는 영역을 먼저 만들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막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일단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튼 그 위험 등급 방식, 그 접근 방식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한계도 있을 수 있다. 그 수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 잠깐 그 right based approach는 어떤 건가요? 그 권리 기반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말만 들어가지고 내용이 어떤 건지를 잘 몰라서 혹시 지금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분인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접근하는 걸까요? 그 최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혹시 제가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예, 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리스크 베이스라는 어프로치는 이제 위험의 등급을 나누어서 위험의 침해 여부에 따라서 이제 규제 필요성,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이라면 라이트 베이스 어프로치는 이제 침해되는 권리들을 모두 따져보는 겁니다. 침해되는 권리의 정도를 보고 그걸 기준을 삼아서 규제를 하겠다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반법으로 할 수는 없고 개별법에 많이 나열을 해야 되겠군요. 개별법에 나열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 right based approach의 입장에서는 지금 EU에 있는 AI 액트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하, 네,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어느 분이 말씀을 저도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이 권리 베이스 어프로치, 그러니까 라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좀 나열을 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요. 뭐 참여, 책임성, 그리고 비차별, 그리고 평등, 그 외에 이제 뭐 리갈리티라고 해가지고 법적 이제 제도 보완 역시 포함을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관한 문건들은 계속 그 유엔 인권 단체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 국제사회 단체에서 점점 구체화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위험 접근 방식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구체적 실효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인데 조금 더 이제 그 빠짐없는 빈틈없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이런 휴먼 라이트 어프로치,
휴먼 라이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라는 것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법제가 구축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이 됩니다. 그 고위험 이제 규제 방식으로 작동하는 위험 중심 접근 방식이 굉장히 실효적인 측면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실효성 있게 규제나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접근 방식이지만 뭔가 거기에는 빈틈이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김 변호사님 권리 접근 방식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이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서 예, 이렇게 그런 것 길게 같아요. 예, 잘 논평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이제 리스크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뭐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 갑자기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이런 느낌으로 아마 접근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리스크 베이스는 안 되는 거 보이면 그때 가서 좀 없애고 이제 권리 기반이면 오히려 좀 더 당위적이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먼저 이제 설정하고 그게 보장되는지를 보다 보면은 아마 좀 더 개인의 권리는 좀 더 보호되는 측면을 하고 아마 기업의 또는 인공지능 개발의 이제 영역에서는 조금 더 이제 약간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둘 간의 이제 차이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어느 한쪽으로 가기보다는 아까도 뭐 그냥 좀 추상적이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좀 더 같이 가는 게 저도 말씀 주신 거 다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우리 사회가 지켜야 될 가치들을 먼저 하고 그거는 우선적으로 뭐 인공지능을 사용하고 뭐 하건 배제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갖추고 그다음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좀 더 리스크 베이스 어프로치 약간 그런 이거 뭐 그것도 일도양대로 나눌 건 아니지만 좀 더 그거 두 가지 우리 도구를 잘 적절히 믹스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규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약 10분 정도 남은 시간에 한 가지 얘기를 더 해야 되는 게 보다 더 어려운 거버넌스 얘기를 주제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잡은 주제 아닙니다. 설계자가 주제를 잡았어요. 규제와 거버넌스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아직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생각한 만큼 피부로 오지는 않았고 따라서 규제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EU 외국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규제 기준을 실감나게 만들 정도의 현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거버넌스 얘기까지 하려니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구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관한 아이디어 정도는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EU 기준에서 위원회 방식으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는 건가요? 이 인공지능 뭐 위원회 뭐라고 했죠? 뭔가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유럽 인공지능위원회, 국가감독기관 고위 대표들이 모인 감독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로 구성하는 위원회 방식을 뒀으니 이제 각 나라에서 개별적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유럽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이 간다면 나라별로 위원회를 만들 것 같고 나라 전체 위원회 하위에 분야별 위원회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위원회 방식의 거버넌스고 그 위원회 구성원들은 정부 위원과 뭐 민간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 우리의 거버넌스 구조는 어떤 방식이 바람직할지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커 의원님께서 그 분야는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가장 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아무래도 소비자이긴 합니다. 기업들은 이용하고 제공하는 주체일 테고 그 영향을 받는
대상은 민간에서는 많은 경우 소비자일 테고 공공에서는 뭐 일부 영역의 국민일 텐데 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어떤 방식의 거버넌스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혹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 위원회 방식을 한다고 이제 전제를 만약에 한다면은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뭐 다원적 규제, 뭐 이원화된 규제, 뭐 일반법, 개별법으로 한다면은 결국에는 뭐 각 주무부처 간의 개별 법별로 다 조금씩 인공지능 관련된 것을 다 규율을 하거나 뭐 자기들 법 집행, 뭐 공정이라든지 금융위, 금감원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항을 조금씩 다 뭐 감독한다면은 결국에는 어떤 뭐 견해 드립이 있을 수 있고 업무 영역 안에 다툼, 뭐 컨트롤 타워 부재 뭐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위원회 방식을 이렇게 크게 하나 뭐 위에 맞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 나온 그 인공지능 관련된 법안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산업 육성 정책 위주로 그 논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 의견과 산업 육성 정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소비자 보호, 뭐 인권, 뭐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뭐 그런 관련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의견까지도 이제 그 민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계 전문가분들도 포함해서 그런 형태가 이렇게 아우러져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이제 각 위원회 아래 단계에서 각 소관 부처에서 소관 법령을 이제 규제 감독을 한다면 그게 인공지능법이라는 뭐 일반법이든 아니면 현재 개별 법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항을 이제 현 시스템 내에서 규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뭐 소비자 보호 관련된 뭐 공정위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전문성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의문을 가집니다. 굉장히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뭐 저희 시민사회에서도 이 관련된 공부를 따라가기 바쁜데 그 감독 기관에서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앞서 논의됐던 설명 가능성, 투명성 관련된 논의와도 상관이 있는데 이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을 저희가 두려워하고 많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설명 가능성, 투명성을 이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도 뭐 정보 불균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 행정기관조차도 그럼 가격 차별이 있는지 없는지 왜 생겼는지를 공정위조차 뭐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법규 위반이 있어도 어떤 뭐 적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상실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개별 감독 기관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전문성을 뭐 키우면서 이 관련된 법들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를 아무튼 숙제를 풀어야 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거버넌스 구조에 관해서 사 변호사님 뭐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어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내부 통제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금융기관에. 그리고 시작 자체는 많은 경우 연성 규제로 시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분야별로 가이드라인 만들어지고 가이드라인에 각 주체의 내부 통제위원회를 두는 정도가 시작일 테고 그 시작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사실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서 달라질 텐데 어떻게 됐으면 좋을까요? 사실은 정말 저희가 이런 규범을 얘기하는 것도 첫 단계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이게 초기 단계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아까 혹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이제 김연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꼭 우리가 유럽만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동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시하는 뭔가 위원회 방식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가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은 이제 그 기존 기구들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요 세 가지 기구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사회에서의 그 인권 보호 체계가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크 패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공정위가 개입해야 될 영역인데 뭔가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뭔가 그 부처 칸막이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엇갈리고 뭐 적절한 이제 대책은 마련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유기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뭔가 좀 연합위원회는 아닌데 네 아무튼 그런 구조가 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저희 위원회 공화국이라고도 하잖아요.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법 새로 하나 만들 때마다 위원회가 계속 증가되는 거는 어찌 보면은 또 큰 틀에서는 행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기존 기구들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유엔에서 기업가 인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의무로서 그 구제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적절한 구제 제도를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에서 뭐 구제를 받으려고 하면은 사실 피해자가 그 승소를 해도 뭐 5만 원, 10만 원 그 승소 가능성도 굉장히 낮을 뿐만 아니라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까지만 예, 듣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구제제도 그 그 전 정도 예, 단계에서 위원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인공지능의 소관 부처 정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인공지능은 워낙 핫 이슈라 각 부처에서 서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혹시 좋은 현상인 것 같긴 한데요. 책 팀장이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Q&A가 하나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그 얘기 질문까지 답을 하시니까 보고 팀장님 얘기 먼저 듣겠습니다. 이 Q&A 질문이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나라 윤리법 수준은 글로벌 국가의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에 대한 법 수준에 비해 어느 수준에서 되어지고 있고 더 추구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답하실 수 있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의 윤리 수준과 외국의 윤리 수준을 아직은 잘 모르는 단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답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 그 거버넌스 관련해서 혹시 어떤 의견이든 말씀해 주시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일단 그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느냐, 우리가 뭐 더 잘 만들어졌느냐 이런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리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후속적으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마련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랑 하고는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정통부에서 추진하고 있기는 하는 상황이고요. 또 산업 분야별로 이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마련되었으니까 산업 분야별로 또는 어떤 개발이나 판매나 뭐 인공지능을 보급하거나 이용하는 단계별 윤리 실천 준칙이라든지 즉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사회 확산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이제 마련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작업은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른 숙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거버넌스는 정말 제가 숙제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위원회가 EU 인공지능 그 법에서 담고 있는 위원회랑 저희의 거버넌스 위원회라고 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EU의 그 추진 체계의 기준으로 저희의 거버넌스를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이제 뭐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지만 많은 게 안 돌아가는 게 가장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새로운 위원회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겠느냐는 잘 모르겠고 다만 정부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민간 위주로 해야 되느냐는 부분도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직도 고민해야 될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개발, 서비스 발전, 뭐 산업진흥 이런 쪽은 모르겠는데 신뢰성에 관한 부분은 정부가 없이 민간의 위원회로 작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튼 뭐 시간은 다 됐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해주시죠. 뭐. 그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이 되게 시간을 빡빡하게 지키더라고요.
이후 또 세션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그게 뭐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생각보다는 빨리 지나가서 다행이고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말씀을 짧은 시간에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참가자분들에게 질문과 답을 해드릴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인공지능 규제와 거버넌스 워크숍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